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가 2주 연장됐습니다. 수도권은 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가 유지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절망에 빠진 자영업자들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짧고 굵게 끝난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좋았는데 또 연장이 됐잖아요. 아우, 앞이 캄캄해요.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참여 인원과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를 놓고 여당 내부에서 마음이 콩밭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선택을 해야 한다면 차라리 경선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수도권 공항과 서울 서초동 법원 땅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장 반응은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꺾일 줄을 모르며 결국 현행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됩니다. 수도권의 4단계 거리두기는 무려 6주나 이어지게 되는 거죠.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제한이 유지되고 3단계가 계속되는 비수도권 지역에도 직계가족 모임을 5인 이상 금지하는 수칙이 추가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절망이 특히 큽니다. 이제 무너지는 일만 남았다. IMF 때보다 더하다. 한계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 이야기를 남영주 기자가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지만 매장엔 손님이 없습니다. 주인은 빈 테이블을 행주로 닦는 것 말곤 할 일이 없습니다. 어느덧 매출은 코로나 확산 전에 5분의 1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낮에도 손님이 없잖아요. 절망이죠, 절망. 끝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근근히 버티고 이제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무너지는 거지. 오후 6시 전까진 4명,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되는 4단계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다는 소식에 자영업자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돈 벌려고 출근했다가 하루에 돈 100만 원 적자 보고 하는 거예요. 더 힘들죠, 지금은. IMF보다. 이틀 전만 해도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기대가 컸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2분 이상은 못 만나게 해놓은 거, 이거 사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너무 지나칠 만큼 혹독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몰라 더 막막합니다. 짧고 굵게 끝난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좋았는데 또 연장이 됐잖아요. 아우, 앞이 캄캄해요. 지난달 14일과 15일 차량 시위를 주최한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앉아서 죽어야 하는 것인지, 문 닫고 폐업하고 빚쟁이로 나 앉아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고강도 거리두기 장기화에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그런데 4분기에 도입될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노바백스 백신의 미국 승인이 또 연기됐습니다. 위태위태한 백신 전쟁이 불가피해진 거죠. 이렇게 백신 접종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사각지대에 있던 40, 50대에서 급증하는 추세라 더 우려스럽습니다. 이어서 황수현 기자입니다. 산소호흡기나 투석치료기 등을 달아야 하는 위중증 환자. 6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376명. 이 가운데 133명이 50대, 40대는 58명으로 두 연령대 환자가 전체의 절반에 달합니다. 최근 한 달 새 40, 50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6배 가까이 증가했고 중증화율도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전파력이 높다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는 40, 50대가 감염이 많이 되고 특히 그 연령대는 아직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 사각지대부터 서서히 타격을 입기 시작한 겁니다. 백신 접종만이 치명상을 낮출 수 있는데 여전히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대비 40% 수준입니다. 이달 말부터 접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 문제는 백신 수급입니다. 하반기 주력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노바백스. 이 가운데 노바백스는 4분기 도입 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지만 미국 FDA 승인이 또 연기돼 도입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 공급량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공급 시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뿐이지 물론 노바백스 백신이 없어도 4분기 접종에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인구수로 따지면 1억만 명분의 백신을 가지고 있어서 여분의 백신이 부족한 만큼 임신부나 18세 이하 등 4분기 접종 대상 확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빽빽한 백신 상황을 고려할 때 만약 화이자나 모더나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집단 면역 계획 자체가 꼬일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여권 내에서 갈팡질팡했었지요. 정부가 예정대로 다음 주에 훈련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참여 인원을 지난해보다 줄이고 기간 단축도 고려 중이어서 눈치 보기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원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미 양국군은 예정대로 다음 주부터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합훈련을 시작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서라도 훈련 경험을 쌓아야 한다며 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참여 인원은 지난해보다 줄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 필요한 완전 운용 능력 검증 훈련도 올 상반기에 이어 이번 훈련에서도 빠집니다. 훈련 기간 축소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훈련 축소 이유에 대해 코로나가 엄중한 상황이어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에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은 자유의 수호자라는 뜻의 을지프리엄 가디언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명칭이 사라지고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으로 불리며 규모가 축소돼 왔습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주요 한미연합 실기동 훈련은 아예 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인이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대비태세가 약화되는 그것은 명확 관화한 일입니다. 그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인의 기본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김여정의 목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훈련 축소가 김여정 부부장의 말 때문 아니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한미 양국은 사전 연습을 10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후 16일부터 본훈련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대선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현직 도지사가 대선에 출마를 하면 지사직을 바로 그만두는 게 옳을까요? 후보 등록 때까지 유지하는 게 옳을까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 뜨거운 논란의 주인공입니다. 지사 찬스로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당내 주자 불만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도정에 집중이 안 된다며 사퇴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차라리 경선을 포기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혔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를 놓고 당내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갖고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럴 때는 딱 직책을 놓고 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보이는데. 이낙연 캠프도 오늘만 경기도에서 462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서 경선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당 선거관리위원장과 경쟁 후보의 지사직 포기 요구에도 이 지사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경선 완주와 도지사직 유지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요구하면 도지사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운동 많이 하겠다고 사퇴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권보다 도정을 먼저 챙긴다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도지사직 유지가 대선을 치르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이 지사 입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유능하다는 이미지를 내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이 지사는 늦어도 대통령 선거 90일 전인 오는 12월 9일까지는 공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경선에서 승리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면 그때 당과 조율해 사퇴 시한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공식 일정 없이 수원에 있는 한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경북 안동을 찾았는데요.
안동은 경쟁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고향이지요. 지난주 이 지사의 안방인 경기도에 가서 이 지사를 비판했던 이낙연 전 대표. 오늘도 이 지사 고향에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북 안동의 도산서원을 찾았습니다. 도포 등 전통 의상을 갖춰 입고 세계 이황 선생 위패에 참배했고 유림들을 만나서는 정성껏 예를 갖췄습니다. 대선 경선 이후 이 전 대표의 첫 대구 경북 방문인데 첫 방문지로 이재명 지사 고향을 선택한 겁니다. 지난달 안동을 찾은 이 지사가 영남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됐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것을 의식한 듯 이 지사는 지역균형 발전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어느 지역도 소외돼서는 안 됩니다. 더 큰 책임감으로 균형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막장 폭로전이 이 지사 탓이라는 듯 이 지사에 대한 공격도 계속했습니다. 누구는 자제하려고 그래도 또 누구는 자제를 못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네요.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 의사도 많이 표출이 됐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온당하겠다. 이 전 대표는 내일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해 고수층 공략을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늘 경북 구미와 대구를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켜 세우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실언 논란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캠프 내 메시지 레드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정한희 기자가 이어갑니다.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면을 촉구했습니다. 국민 대통합이라는 그러한 국가적인 대통령의 생구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오늘이라도 사면의 용단을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촉구합니다.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회 탄핵소추 내용과 헌재 탄핵 심판 내용이 달랐다는 점을 들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탄핵사유가 많이 바뀌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탄핵에 관한 이렇게 바뀐 내용도 국회가 탄핵을 소추할 것인지 한번 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부친 고 최영섭 전 대령이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2년간 총무비서관으로 보좌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과도 강조했습니다. 대구 경북 표심에 구애하면서 앞서 이 지역을 다녀간 윤석열 전 총장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최근 부정식품 등의 발언 논란에 대해 말씀을 좀 편하게 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다며 너무 말을 잘해서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윤 전 총장의 실언이 공격 대상이 되자 윤석열 전 총장 캠프는 메시지 레드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윤 전 총장 실언 방지팀으로 말을 줄이고 요점만 간단히 언급하는 식으로 윤 전 총장 화법을 교정하겠다는 겁니다. 휴가 중인 윤 전 총장은 오늘 비공개로 충청 지역을 방문하려 했지만 확진자 접촉으로 취소했습니다.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지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외부 활동을 자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대선 후보들 내부 검증도 하고 압박 면접도 실시하겠다. 이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경선 관리 구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두 대선 주자 측에선 이제 대선 후보의 시간이 왔는데 대표가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창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구상한 대선 경선 운영 방식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김진태 전 의원을 단장으로 한 대표 직속 대선 후보 검증단 설치가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국민의힘 한 최고위원은 2007년 친이친박 싸움도 검증에서 시작됐다며 대표 직속 검증단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증단에 대한 비판에도 강행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인선의 권한은 캠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캠프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하지만 일부 최고위원들까지 반대하면서 검증단 설치는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가 면접관이 돼 대선 후보들을 압박 면접하려던 계획도 후보들의 반발로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당대표가 압박 면접을 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재형 캠프 관계자도 대선 후보가 주연인데 감독인 당대표가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대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민면접 형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SNS에 경선 주인공은 후보들이지 지도부가 아니라고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후보들이 빨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했던 사람에게 적반하장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경선 방식을 두고 지도부와 대선 후보 간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자, 대선 주자들이 누구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까? 네, 빈칸은 여보 힘내요. 바로 부인들입니다. 대선 주자들만큼 부인들도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이 민주당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의 부인이 같은 지역에 갔다면서요? 네, 전북 익산을 간 건데요. 이낙연 후보 부인은 배식 봉사 활동을 했고 이재명 후보 부인은 지지자들과 만났습니다. 전라북도 딸이랑 오늘 전라북도 찾아왔어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야 돼. 이재명 후보 부인은 최근 호남을 자주 가는 것 같네요. 네, 한 달 새 4번째인데요. 비단 이 후보 부인만 자주 가는 건 아닙니다. 이낙연 후보 부인은 9주째 호남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정세균 후보의 부인도 최근 2박 3일 광주에 머물렀습니다. 그만큼 경선에 호남 민심이 참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지난 대선 때는 김정숙 여사도 호남의 맏며느리를 자처하면서 광주에 머물렀었는데요. 당시 돌아선 호남 민심을 다잡는 데에 기여했다는 내부 평가가 있었습니다. 자, 야권의 경우에는 이 최재형 후보 부인이 열심인 것 같던데요. 네, 남편과 함께 부산에서 봉사활동을 하더니 남편 없이도 당 봉사활동 일정에 참석을 했었죠. 가족 식사 때 이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른다는 게 여권의 공격을 받자 우리는 애국가를 부르는 게 부끄럽지 않다는 입장문도 냈습니다. 자, 반대로 윤석열 후보의 부인은 아직 공개 활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물밑에서는 바쁘다고 합니다. 윤 후보의 반려견 토리 있잖아요. 토리 SNS를 보면은 집안에서 윤 후보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포착한 사진이 올라오는데요. 부인이 이 SNS 운영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쩍벌 논란이나 도리도리 등 후보의 약점을 셀프 디스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간판이 필요해. 원희룡, 유승민 두 사람이 누구에게 묻는 겁니까? 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당 행사에 참석을 안 할 거면 왜 입학을 했는지, 간판이 필요해서 대학을 가는 학생 같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두 사람이 최근 당 행사에 오지 않는 걸 비판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어제 지방 일정 때문에 불참해서 송구스럽다면서 앞으로 당 지도부와 협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이 두 후보를 향한 이 내부 대선 주자들의 이 견제 수위가 높아지는 게 확연하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부족한 정치 경험이 공략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공정도 그렇고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헌법 정신도 그렇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애매한 구름 잡는 소리 하면서 그게 정치다. 뭔가 한 급이 낮은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후보들은 생각을 좀 고쳐주셔야 한다고. 또 홍준표 의원은 국정은 벼락치기 공부로도 안 된다면서 연구하고 공부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이 지지율을 보면 좀 답답할 것 같기도 해요. 네, 오늘 발표된 걸 보면요. 야권 주자 중에서는 윤석열 19%, 최재형 4%, 홍준표 2%입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윤석열 후보는 6%포인트 떨어졌고 최재형 후보는 2%포인트 올랐습니다. 상위 두 사람의 지지율이 오르거나 떨어져도 다른 주자들에게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뒤쫓는 자들의 선두 공격이 통할지 궁금합니다.
이왕 경쟁이 불붙는다면 이 정책 경쟁, 비전 경쟁이 뜨거워지면 좋겠습니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대선 주자들 공약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 아이디어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죠. 서울공항과 김포공항, 대법원 땅이 거론됐는데 정작 현지 주민들은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서울공항, 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 정세균 전 총리는 대법원과 대검찰청 땅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서울 강남권과 맞닿아 있고 경기도 분당과 판교로 통하는 교통요지인 서울공항. 서울공항의 면적은 축구장 400개에 맞먹는데요. 이낙연 후보는 여기에만 3만 호, 그리고 고도 제한이 풀리게 될 공항 주변지에 4만 호까지 총 7만 호를 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장밋빛 청사진이지만 정작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말이 그렇지 쉽게 되냐고. 공항이 언제 선거때만 되는 공항을 인정한다고 된다고 뭐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섣부른 고도 제한 해제 공약이 안 그래도 비싼 강남권과 판교, 분당뿐 아니라 성남 구도심까지 들쑤실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그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던 것이 다시 또 주변지의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서초역 역세권 알짜 부지에 있지만 좁아서 정작 몇 가구 짓지도 못합니다. 김포공항 부지 20만 호 공급 역시 실현 가능성을 따져볼 게 너무 많습니다. 도심에서 곰곰이 나서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은 재원이나 부지 확보 문제가 만만치 않아서 민간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무리해서 신주택지만 찾을 게 아니라 기존 구도심 개발 규제를 풀고 민간 공급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지난해 거센 폭우 당시 5명이 숨지고 1명이 아직까지 실종 상태인 춘천 의암호 참사,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아직도 현장에는 참사 흔적이 남아있고 책임자 처벌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강경무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폭우로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섬. 섬을 고정하려 안간힘을 쓰던 선박들이 그만 뒤집힙니다. 2명은 구조됐지만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지고 1명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1년 만에 찾은 사고 현장. 수초섬은 자풀이 무성한 채 묶여 있고 부서진 잔해들이 검은 천에 덮여 있습니다. 춘천시와 설첩체 간 책임을 다투는 소송을 벌이는 탓에 방치된 겁니다. 13km 물길을 떠내려가다 기적적으로 구조된 곽원복 씨.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숨을 속에서 새벽 걸으면서 뭐가 휙 몸을 감아요. 감으면서 놀라가지고 숨을 쉬었어. 물이 들어와서 코를 다 막고서 입으로다 그 물을 다 먹고. 춘천시는 순환 안전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들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참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경찰은 춘천시 공무원과 설첩체 관계자 등 6명을 검찰에 넘겼지만 사고 당일 작업 지시를 누가 했는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피의자들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재판은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과 생존자는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년이 됐는데도 결과가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솔직히 화도 나고요.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무관님이 그거 건져야 돼. 빨리 출동시키고 건져.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조직이고 계급사인데.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근무 시간 외에도 영웅이 된 소방관들이 화제입니다. 출근길에 휴가 도중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뛰어들어 소중한 목숨을 구해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터널에 진입한 차량. 앞선 차들이 비상등을 켠 채 속도를 줄이고 1차선에 차량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차를 세운 뒤 사고 차량으로 뛰어가는 운전자. 오토바이 운전자와 힘을 합쳐 차 안에 있던 여성 운전자를 구해냅니다. 운전자는 거창 소방서 소속 김승현 소방사. 올해 1월 임용된 새내기 소방관입니다. 출근길에 교통사고 현장을 보고 주저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선루프를 열게끔 유도를 한 다음에 선루프를 통해서 구조하게 됐습니다. 여성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변에 쓰러진 중년 남성,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일대분기예요. 안에 가지고 왔는데 일단 구급대원이 하고 있어요. 심폐소생술은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재빠른 대처 덕분에 중년 남성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한 남성은 대구 동부소방서 소속 정영학 소방교. 가족과 함께 휴가를 왔다 물에 빠진 중년 남성을 발견하고 구조에 나선 겁니다. 심정지 상태여서 맥박이랑 호흡이 없더라고요.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서 10분가량 하니까 그게 호흡이랑 맥박이 조금씩 돌아오더라고요. 출근길에도 휴가 중에도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소방관의 임무는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은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를 당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백신 접종 후유증을 산재로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이며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판정을 받은 40대 간호조무사. 지난 4월 산업재해를 신청한 지 3개월 만에 산재가 인정됐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유증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건 처음입니다. 우선 접종 대상으로 사업장 안내에 따라 접종한 점, 접종이 근무 시간으로 인정된 점, 이상 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이 없는 게 인정된 겁니다. 지난 5개월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지만 다행이라며 한시름 놓습니다. 지옥에서 나온 기분이었고요. 후성증에 묶여있던 사람이 풀려나는 그런 기분. 이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으니까 천만다행인 거죠. 최근 손가락에 류마티스 증상까지 더해진 간호조무사. 힘겨운 싸움에도 남편에 대한 고마움부터 챙깁니다. 저한테 고생 많았다고가 첫 마디였답니다. 통증하고 저림 증상은 계속 있어요. 1년 정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통원하고 있는 정신과도 이제 또 예약을 했고 공황장애 이런 게 이제 발작을 하니까. 앞서 대통령이 치료비 지원을 지시했지만 일주일 치료비만 400만 원. 산재로 인정되면서 치료비와 평균 임금의 70% 수준인 휴업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 장애 판정 시 장애급여도 받습니다. 이 밖에도 50대 여성 경찰관이 백신 접종 뒤 뇌수술을 받는 등 우선 접종 대상자의 후유증은 늘고 있습니다. 이번 산재 인정이 다양한 업종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지 않다 보니 땡볕 아래 선별진료소 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검사 받으려다 폭염이 사람을 잡겠다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진단검사를 기다리다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쓰러진 여성에게 손선풍기를 갖다 댑니다. 땡볕 아래에서 몇 시간씩 진단검사를 기다리다 그만 의식을 잃은 겁니다. 어제 경남 창원에선 무더위 속에 장시간 대기하던 시민 6명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림으로써 불볕더위에 장시간 줄을 서서 검사를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다른 지역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바닥 열기를 식히려 물을 뿌려보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기선 부근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늘로 모여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쫓습니다. 거리두기는 일찌감치 실종됐습니다. 진단검사를 받으러 왔다 오히려 코로나 감염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계속 줄이 안 줄었어요. 불안해요, 그냥. 조사가 들어있어서 불안하다. 방역당국은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고 대기동선을 그늘로 옮기는가 하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검사를 중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고민입니다. 선별진료소 확대가 최선이지만 방역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큽니다. 4차 대유행 여파로 선별진료소마다 북새통인 상황에서 시민들의 고통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더위가 괴로운 건 동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더위를 쫓으며 운동까지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공원 동물들의 이색 여름나기 홍지은 기자와 함께 보시죠. 물줄기를 맞아보고 큰 기를 펄럭여 부채질도 해보지만 더위는 가시질 않습니다.
코끼리가 연못가로 다가가자 수면에 동그랗게 썬 수박이 둥둥 떠 있습니다. 사육사들이 코끼리들을 위해 연못을 커다란 수박 화채로 바꿔놓은 겁니다. 아예 몸까지 담그고 수박 사이를 거닐며 더위를 잊어봅니다. 당도가 높은 과일을 제공해줌으로써 코끼리들의 입맛을 돋구고 활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베리아 호랑이 사육장에는 종이 상자를 엮어 만든 소가 등장했습니다. 신기한 듯 앞발로 몸통을 누르자 안에서 와르르 얼음과 고깃덩이가 쏟아져 나옵니다. 더위에 지친 아프리카 사자에겐 커다란 종이 비행기가 냉동닭을 배달해줍니다. 낮게 나는 새를 사냥하는 본능도 살리고 차가운 고기로 더위도 쫓는 겁니다. 더워서 잘 움직이지 않는데 이제 그걸 먹기 위해서 조금 활동성도 조금 올려줄 수도 있고 행동풍부 아이템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름엔 동물에게도 얼음이 필수품입니다. 남미 바다사자는 생선이 든 커다란 얼음덩이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놉니다. 사육장엔 수시로 물을 뿌려 체온을 낮춰주고 더위가 절정인 한낮에는 야외 활동도 줄여줍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동물들도 힘겹게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코로나 이후 집밥 많이들 먹으면서 이 신선식품 배달도 많아졌죠. 그때 함께 오는 이 아이스팩이 참 처치곤란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버리면 결국 우리 인간들도 이 피해를 받게 된다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김단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온라인에 아이스팩을 검색해봤습니다. 냉동실에 골칫거리라며 어떻게 버릴지 묻는 글이 많습니다. 부피가 큰 탓에 내용물만 흘려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도 많이 있어요, 냉동실에. 밀타입도 있고요, 물로 된 얼음 얼려놓은 게 있어요. 젤리도 많아요. 그러니까 젤을 한번 잘못해서 열었더니 그게 그 하수구가 막히더라고요. 요즘 온라인으로 장 많이 보시죠? 이때 같이 딸려오는 게 바로 이 아이스팩인데요. 물이나 녹말로 된 성분은 괜찮지만 이렇게 젤 타입의 아이스팩은 잘못 버리면 각종 문제를 유발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아이스팩에 담긴 이 찐득한 성분 때문. 정확한 명칭은 고흡수성 수지로 화학물질의 일종입니다. 그대로 버리면 하수구를 막히게 하는 건 물론 미세 플라스틱으로 쪼개져 강과 바다에 그대로 유출됩니다. 부피가 크더라도 종량제 봉투에 뜯지 않은 채 그대로 버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최근 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물이 담긴 친환경 소재의 아이스팩을 보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생산량의 40%가 젤 타입입니다. 젤 타입이 친환경 소재보다 20%가량 저렴해서입니다. 폭염 시기에는 더 할 거고 부담금 더 내는 게 낫지 소비자 컴플레인 받는 것보다는 안전한 방식을 택하다 보면 이제 젤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환경부는 내후년부터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 생산업체에 킬로당 313원의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더 강력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머리는 지끈지끈하고 배앓이에 소화도 안 되는 증상 겪진 않으셨나요? 더위가 심해질수록 냉방을 과하게 하면서 냉방병이 기승입니다. 주말 식사 메뉴로 미나리 고추전을, 후식으론 생강차 한 잔을 드시는 건 어떨까요? 혈액순환을 도와서 몸을 데우고요. 면역력도 높여서 냉방병 예방에 도움됩니다. 내일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최고 35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서울이 33도, 대구와 광주 35도까지 오르겠고 밤에도 25도를 넘겠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해안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많은 곳은 70mm가량 내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현재 북상 중인 태풍의 영향은 받지 않겠고요. 소나기와 폭염, 열대야는 이어지겠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도쿄는 내일 흐린 가운데 32도까지 올라서 매우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